안녕하세요. 저는 4배 아파 낳은 자식을 쫓아버린 60대 엄마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더군요.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라 해도 장가 보내고 나면 결국 며느리 남편일 뿐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있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도 제 친딸처럼 아끼고 대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 전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채널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네요. 서투르지만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전 20대 때부터 간호사로 일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3교대 근무라는 간호사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환자를 돌보는데 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어머니 맏딸인 저에게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하다며 무척 좋아하셨죠. 남편에게도 항상 우리 강서방 강서방 하며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강서방 왔는가? 아유,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주말에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네. 내가 강숙이하고 자네 몸보신 시켜주려고 어젯밤부터 사골별 푹 꼬아놨어. 어서 들어와 먹게나.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며 신경도 잘 안 쓰신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아이들까지 도맡아 키워주시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계속 간호사 일을 하던 전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호스피스 병동 생활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만큼 큰 깨달음도 주었죠. 간호사 선생, 참 고맙네. 자네가 잘 돌봐줘서 내가 무섭지 않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어떤 날은 의식이 거의 희미해진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속삭이셨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더 진심으로 일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을 보내신 곳도 제가 일하던 호스피스 병동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저도 중년의 나이였지만 평생을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어머니와의 이별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토록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드렸던 병동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기도 했고요.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얘야, 너무 애쓰지 말고 네 몸도 좀 챙겨라. 넌 평생 다른 사람만 돌보며 살았지 않니? 이제 네 인생도 좀 생각해라. 이 애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네 걱정만 하는 네 엄마야. 전 아직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전 직장을 간뒀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제 마지막 환자가 되었던 거죠. 제가 간호사를 퇴직하자 남편과 아들, 딸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절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젠 푹 쉬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세요. 마지막에 할머니까지 보내드리고 정말 대단하다니까 우리 엄마. 그래, 장모님도 당신이 있어서 더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나도 은퇴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도 잘 살아보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직장 일하고 애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전 아들, 딸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제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효녀였어요. 유일한 골칫덩이가 있다면 바로 저희 아들이었죠. 저희 아들이 좀 착한 것 같긴 한데 유별나게 욕심이 많은 녀석이었거든요. 엄마, 왜 현지만 여행 경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여행 가고 싶다고요. 어머, 넌 말을 똑바로 해야지. 여행 경비가 아니고 네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잖니. 그리고 너도 학원이다 가야 되는 돈으로 이미 현지보다 돈을 더 썼어. 오빤 진짜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동생을 질투하고 싶냐?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시는데 돈 받아가 궁리만 하지 말고 오빠도 오빠 일이나 열심히 해. 아들은 자기보다 어린 여동생을 질투하고 장남인 본인이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집에서나 응석빠지지 밖에선 사회생활도 잘하고 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잘 자란 게 남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전 애들한테 조금 물은 편인데 저희 남편은 제법 엄한 아빠였거든요. 너희가 어렸을 때야 부모인 우리가 물심양면 도왔지만 이제 다들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각자 본인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 애비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결혼할 때도 집에서 뭐 받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만큼 키워줬으면 부모로 살 역할은 다 했다. 남편은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애들이 커갈수록 돈 관계를 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내심 기대하는 게 있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어느 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며 예쁜 아가씨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난 저 멀리서 웬 연예인이 걸어오는 줄 알았네. 우리 예비 며느리는 어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화장한 것도 저렇게나 세련되고 예쁜가 몰라. 아이, 당연하죠, 엄마. 이 사람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연예인들 화장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며느린 차림새나 말투를 딱 봐도 세련된 요즘 아가씨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에겐 참 싹싹하고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연예인들 전속으로 메이크업 하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제가 두 분 이름으로 사인 받아드릴게요. 저희 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이 같은 구석이 있고 딸아이는 워낙 서머슴 같은 여장부였기에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저희도 참 귀여웠습니다. 애들 결혼을 준비하며 사돈 어르신들도 만나보니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단박에 알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엄마, 그러니까 안사돈께선 며느리 얼굴뿐 아니라 성격까지도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사돈께서도 딸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 우리 혜영이 고생 한번 안 시키고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건 사위건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런 건 정말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집살이 시켰다간 제 아들, 딸이 먼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사부인께서 귀하게 길러 보내주신 혜영이 저희도 당연히 귀하게 대해야죠. 듣자니 안사돈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깥사돈과 이혼하고 혼자 며느리와 사돈 총각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식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었죠. 그래서 더 잘 챙겨줘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결혼 준비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린 집값을 해결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집에서 와 힘들어 죽겠다며 은근히 투덜거리더군요. 아, 요즘 대출금리도 영 별로고 신혼부부 혜택도 운 좋은 사람들이나 받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이러다가 집도 없이 신혼생활 시작하게 생겼다니까요. 혜영이 가뜩이나 바쁜데 맨날 은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일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너무 단호하게 굴었나 마음이 쓰였나 봐요. 어느 날 밤 제게 넌지시 묻더라고요. 난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근데 현덕이가 저러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구만.
나도 둘이 결혼 전부터 돈 문제로 고생하는 게 영 그렇더라고. 당신 생각이 정 그러면 돈은 안 주더라도 뭐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심이 섰는지 며칠 뒤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현덕아, 애비 말 잘 들어라. 나도 너하고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 힘으로 결혼하길 원하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너희가 집 때문에 정 그렇게 고생이 많다면 우리가 집은 해주마. 그 대신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하는 거다. 너희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 이 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남편과 전 노후 대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게 한 채 더 있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은퇴하기 전 50대 중반쯤에 조금 무리를 해서 마련한 아파트였는데 그때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마침 아들이 결혼을 준비한 무렵 세입자가 나가기도 해서 남편과 전 긴 상의 끝에 그 아파트의 아들 내외를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대신 아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두었어요. 대신 그 아파트는 딱 5년만 살도록 할 거다. 너희도 5년이면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지금이야 둘 다 돈 모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대출 받고 이자 내기 빠듯할 거 아니냐. 우린 이자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대신 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그 다음에 너희 힘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거라. 다시 한번 말이지만 딱 5년이다. 5년. 애비 제안이 괜찮다면 이 계약서에 사인해라. 아버지 정말이세요? 저희야 당연히 좋죠. 저희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돈 모아서 자립할게요. 진짜 감사해요, 아버지. 엄마. 아직 좋아하긴 일러. 내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계약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만에 하나 그 5년 안에 너희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땐 당장 쫓아낼 거다. 내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남편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준비한 계약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번 땡땡 아파트의 아들 강현덕, 며느리 이혜영의 거주를 단 5년간 허한다. 2번 땡땡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아들 내외는 임시 거주만을 허락받은 것이다. 3번 아들 내외는 별도의 전세금, 월세, 이자 등을 지불하지 않으며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축해 독립할 준비를 성실하게 한다. 거주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5년 후 독립 가능한 자금을 반드시 마련한다. 4번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거주 권한을 철회하고 아들 외엔 바로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 5번 5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는 즉시 아들 내외는 자력으로 마련한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며 아파트에 대한 추가 거주 권리나 소유권 주장은 불가하다. 아들은 집을 해준다는 소리에 신이 났는지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집 걱정은 해결이니까 예쁘게 결혼할 준비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오빠,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식장 바꾼데 다시 전에 마음에 들었던 곳으로 예약해도 되겠다. 그리고 신혼여행지도 동남아 말고 유럽으로 가자. 땡! 내가 널 그 집에 살게 해준다는 거지. 그 집을 아예 준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계획적으로 돈 쓸 생각해라. 그 집이 우리 부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 너희한테 평생 줄 수는 없어. 저희의 노후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쉽게 내어준 것 같아 걱정이긴 했지만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잘 결정했다 싶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무사히 저희가 내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 초부터 저희 부부에게 정말 살갑게 잘해주었어요. 둘만 있기에도 부족할 텐데 날마다 저희까지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으로 밥도 자주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또 왔어요.
저희가 너무 자주 와서 피곤하신 거 아니죠? 전 어머님 음식이 입에 딱 맞아서 이제 밖에서 먹는 음식은 못 먹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반찬도 싸가려고 반찬통까지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저 잘했죠? 그래, 그래, 잘했다. 네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니? 집에 있는 반찬 다 싸줄 테니까 너희 가져가서 먹어. 저는 알뜰살뜰 살아보겠다고 반찬통까지 들고 와 음식을 싸가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면서도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유명인들 메이크업을 하는 애라 밖에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먹을 텐데 그래도 시모가 해주는 반찬이 최고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예뻐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도 지 마누라한테 완전 홀딱 빠져서 틈만 나면 그렇게 며느리 칭찬을 해대더라고요. 엄마, 혜영이 진짜 야무지지 않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반찬 가져가면 나 아침 먹고 출근하라고 꼭 밥상을 차려준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적금도 하나 들었어요. 돈 모으려면 결혼해야 한다더니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으이구, 우리 아들이 아주 팔불출이 다 됐구나. 그래, 남편이 지 마누라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낸다니 나야말로 좋지.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린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은 물론이고 화장지, 세제, 치약까지 들고 가곤 했습니다. 전 아들네가 좋아할 것 같아 시장을 볼 때 일부러 2배, 3배로 사두기 시작했죠. 제 딸은 조금 얄미워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비누 떨어졌는데 그것도 새언니가 다 가져간 거예요? 둘이 진짜 심하다. 맨날 그렇게 냉장고를 다 털어갔으면 죄송해서라도 오히려 시장을 봐오겠다. 둘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으라고 했지. 누가 엄마 아빠 집 털어서 돈 모으라고 했냐고. 냅둬. 이 다음에 아이 생기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부터 아껴두면 좋지. 네 아빠가 5년이라고 얼마나 못을 박았니? 5년 지나면 진짜 길거리로 쫓아낼 양반이잖아. 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저는 그런 아들네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집에서 뭘 가져갈 때마다 얼마나 귀엽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제게 어머님,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저게 또 필요하고요. 하면서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근처엔 가기도 싫어한다던데 뭐가 필요해서 온다고 해도 시부모를 친근하게 생각해주는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고맙게도 아들 내외엔 결혼한 지 1년 만에 손주까지 임신했어요. 아버지, 엄마, 혜영이 임신했대요. 지금 딱 5주 됐대요. 저 드디어 아빠 됐어요. 뭐? 아이, 그게 정말이야? 아유, 축하한다, 아들. 너무너무 장하다. 내 며느리 앞으로 항상 몸 조심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늘 좋은 것만 보고 먹고 들어야 한다. 정말 축하한다. 아이고,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요즘엔 다들 아예 안 갖는다고 난린데 기특하기도 하지. 너희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거라. 내가 손주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평소엔 그렇게 짠돌이에 냉철한 남편도 손주 소식을 듣곤 뭐든 해줄 것처럼 들떠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임신한 10개월 동안 제 아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 역시 10분 대기조가 되어 해달라는 건 정말 다 해줬네요. 어머님, 요즘 날이 건조해서 그런지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배도 막 가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 저 튼살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 아기한테도 괜히 영양 갈까 봐 걱정돼요. 그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튼살 생기면 평생 지워지지도 않더라. 내가 보습에 좋다는 크림 좀 사다 줄 테니까 너 그거 좀 발라볼래? 아버님, 저 요즘 머리가 핑핑 돌고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던데. 그래? 그러면 우리 소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산모가 튼튼해 아기도 튼튼하지. 당장 겉옷 챙겨라. 좋은 한우 전문점으로 가자꾸나. 저희 며느리의 부탁 한 번이면 뭐든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딸만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였죠. 엄마, 내가 신의 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세연이 버릇 나빠진다니까요. 나중에 아이 나오면 얼마나 더 요구하겠어요? 걔네가 요구할 게 뭐가 있겠니? 기껏해야 반찬이나 더 달라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딸의 말처럼 아이를 낳고 나자 며느린 전보다 저에게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선 며느리의 가장 큰 요구는 갓 태어난 손주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 갖고 육아휴직 쓰느라 한참이나 경력이 끊겼는데 거기다 아이 키우겠다고 일을 더 쉬면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딱 3개월만 쉬고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아유, 괜히 너 몸 상할까 봐 걱정이다. 근데 아이는 어떡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저희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마침 근처에 사시니까 두 분이 돌아가면서 아이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덜 힘드시잖아요. 제가 빨리 직장에 복귀해야 돈 모아서 이 집을 다시 아버님, 어머니께 드리죠. 전 얼른 돈 모아 이사하겠다는 며느리 말이 참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제가 못 도와줄 이유가 없었어요. 안사돈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도 은퇴하고 크게 바쁜 일이 없기도 했고요. 그 이후 며느린 정말 딱 3개월 몸조리를 하곤 직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울 줄밖에 모르는 갓난쟁인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고요. 아이고, 우리 손자 오줌 쌌어? 시원하게 쌌어요? 이 할미가 기저귀 금방 갈아줄게. 환갑이 넘은 나이 아이를 키우려니 팔다리 어디 하나 안 쑤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종일 있는 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사돈도 시간을 내어 같이 손주를 돌봐준다 하셨지만 바쁜 일이 있는지 정말 가끔만 제 대타를 해주었고요. 사부인, 내일은 제가 아이 보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손주 보러 못 갈 것 같네요. 바쁘시다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럼 내일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이 보느라 은행 갈 시간도 없네요. 그렇게 제 모든 시간을 바쳐 손자를 돌보면서도 전 아들 내외에게 돈을 받겠다거나 생색을 내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1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머님, 매번 저희 아이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얼마 안 되지만 차비라도 하시라고 조금 보냈어요. 앞으로도 매달 10만 원씩 보낼게요. 아이고, 무슨 돈을 보냈어. 안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처음에 10만 원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그 돈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애들이 진짜 구두쇠구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매번 아이 기저귀며 분유며 사가는 것만 해도 10만 원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구나 싶어 그저 웃고 넘어갔네요.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이 아들 내외를 망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돌 좀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아들 며느리가 점점 변해가는 게 보이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죠? 저희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 내고 베트남으로 놀러 갈까 해서요. 뭐? 아이 원래 쉬는 날에 너희가 맡아서 보기로 했잖니. 저번 주도 캠핑 간다고 애만 맡기고 가더니만 여행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아이, 어머님, 좀 봐주세요. 제가 종일 서서 일만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다음 주말엔 제가 꼭 아이 볼게요. 그런 며느리 옆에서 팔불출 아들은 엄마인 제 걱정은 안 하고 며느리 편만 그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키워준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시댁에도 잘하는 착한 며느리잖아요. 참나, 누가 뭐래니? 알겠다. 아이, 근데 다음 주말에 나도 약속이 있어서 바빠. 그때 또 이렇게 부탁하려거든 나 말고 사부인께 말씀드려라.
하지만 아들네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안사돈께 연락 안 하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어머님,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부부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어머님. 며느린 꼭 애교만 몇 번 부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가끔 안사돈을 모시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넘어가려 했다가도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부모인데 며느린 뭐 부탁할 줄만 알고 아들 녀석도 지 아내에게 홀딱 빠져 지 부모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며느린 날이 갈수록 더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 저 어제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들어가서 좀 잘게요. 며느리 명절날 시댁에 와서도 바로 방에 들어가 자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 일어나 배고프다며 밥 차려달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잘 잤다. 어머님, 저 점심도 안 먹고 잤더니 너무 배고파요. 음식 다 하셨어요? 저번에 갈비찜 맛있었는데 이번 명절에도 하셨죠?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저희 딸도 나이 먹곤 저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며느리는 아주 뻔뻔하게 밥 달라는 소리도 잘만 했습니다. 그러고 설거지도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손목이 아파서 설거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내일도 메이크업 하러 가야 하는데 손목 퉁퉁 부어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대신 그이 시킬까 했는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이가 살림엔 영 소질이 없잖아요. 괜히 시켰다가 일거리만 더 는다니까요. 저는 하도 기가 차서 뭐라고 대꾸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슬쩍 고무장갑을 내려놓고 또 며느리를 챙겨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실컷 자고 밥이나 얻어먹었으면서 이제 설거지까지 안 하겠다고요? 여기가 새언니 친정인 줄 알아요? 요즘은 친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좀 씻읍시다. 네? 딸아인 며느리가 예의 없이 굴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쓴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명절날 며느리가 늦잠을 자거나 괜히 이불 속에서 빈둥거릴 때마다 딸아이가 이불을 걷어버리고 당장 일어나라며 소리를 쳤어요. 지금 해가 중천인데 뭐해요, 새언니? 오빠도 빨리 일어나. 엄마가 다 하기 전에 얼른 가서 음식 준비해야죠.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얼른 세수하고 와요. 어서 안 일어나요? 우리 엄마가 무슨 파출부 아줌마인 줄 알아요? 아가씨,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요? 저도 지금 일어나려고 했어요. 딸아이가 이렇다 보니 며느리가 시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도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새언니, 그 다리 좀 그만 떨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놔요. 새언니, 아기 기저귀는 오빠랑 언니가 좀 갈아요. 조카 기저귀에 변 본 거 알면서 은근슬쩍 모른 척하고 엄마한테 떠넘기죠? 그러다 애 엉덩이에 발짓 나면 엄마 탓할 거잖아요. 가끔은 아들이 또 자기 마누라를 감싸며 딸아이와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 새언니한테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네 새언니 너보다 손윗 사람이야.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참, 오빠가 그렇게 감싸기만 하니까 새언니가 오빠 하나 믿고 저렇게 건방 떠는 거 아니야. 오빠 눈엔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명절마다 엄마랑 내가 음식 다 하고 평일엔 엄마 혼자 애 보느라 고생이잖아. 지금 먹는 이 밥상만 해도 엄마랑 나랑 다 했어.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따져야 돼. 넌 애가 왜 그렇게 야박하냐? 그러면 안 따질 테니까 오빠가 다 해.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왜 새언니 편만 들어? 전 아들, 딸 사이가 괜히 멀어질까봐 걱정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제 편을 들어주니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손질 키우며 아들 내외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손주 키울 때 몸은 힘들어도 갈수록 예쁜 짓이 느는 걸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미, 한미. 그래, 할머니 여기 있다.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이제 걷기도 잘 걷네. 그 무렵에 손주는 제법 잘 걷기도 하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손주 돌보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보다 저한테 더 잘 안기는 게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며느리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보, 며칠 뒤면 우리 며느리 생일이네. 그래도 생일인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보냈다고 하고 용돈 좀 붙여줘. 에이, 그럴 거면 당신이 줬다고 하지. 이참에 며느리한테 점수도 따고 좋잖아. 아니야. 처음부터 돈 얘긴 하지도 말라고 못 박았는데 용돈을 보내면 내 꼴이 좀 우습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줘. 고집도 참 센 남편은 용돈 주기가 쑥스러웠는지 절 통해 며느리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저도 생일날 뭘 해줄까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예, 어머마. 내가 통장으로 30만 원 보냈다. 이걸로 생일날 맛있는 거 사 먹고 안 바쁘면 주말에 집에 한번 들러라. 내가 미역국 맛있게 끓여주마. 그동안 혹시나 시댁에 서운한 거 있으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평소에 며느리가 조금 여우같이 굴긴 해도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과 점심을 먹고 혼자 집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읽어보다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는 다름 아닌 며느리에게 온 메시지였거든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나 생일이라고 30만 원 보냈더라. 완전 호구야, 호구.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진짜 비밀이다. 내가 시모한테 10만 원 주고 엄마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시모는 모른다니까. 시모가 그렇게 호구같이 구니까 내가 10만 원으로 퉁칠 수 있는 거잖아. 시부도 맨날 안 된다는 소리는 하시지만 내가 부탁하면 다 해줘. 하여간 진짜 호구 집안이라니까. 전 대체 제가 뭘 읽고 있는 건지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던지요. 엄마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까 안사돈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저에게 잘못 보냈나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메시지 잘못 보내서 곤란했던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저희 집안 전체를 농락하는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네가 빨리 돈 모아 자립하라고 겨우 10만 원씩 받으며 매번 손주를 도맡아 줬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깡그리 짓밟고 뒤에서 호구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제가 며느리가 주는 10만 원이 정말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아이 키우는 비용 아껴서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보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이것들이 저와 남편을 농락하고 완전히 속여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전 이걸 당장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남편이 알면 아들 내외를 바로 길바닥에 내쫓을 걸 알기에 우선 저 혼자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오늘은 제가 아이 돌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냐? 그리고 네가 애를 키우긴 뭘 키우니? 내가 다 키워서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갈 일만 남았는데. 아이, 어머니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잖아요. 며느린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늘 그랬듯 애교를 부렸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를 당장 뿌리치고 그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어제 문자 메시지론 잘만 떠들더만. 네? 메시지요? 제가 어머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 적 없는데. 한번 확인해봐. 보면 알 거 아니야. 제가 계속 핸드폰을 들이밀자 며느린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더군요. 그러다 잠시 후 며느린 드디어 본인이 어떤 짓을 한 건지 알아챘는지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요. 너 이제 어떡할래? 내가 너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그동안 눈웃음이나 살살 치면서 시애미 놀려먹으니까 재밌었니? 제가 정색을 하고 며느리를 몰아붙이자 며느린 손을 벌벌 떨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저희 엄마가 요즘 돈 문제로 힘들어하셔서 용돈 겸해서 100만 원씩 드린 거예요. 어머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너 말은 똑바로 해라. 난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아니? 나도 이 집 세 받아서 생활하다가 너희한테 무상으로 주고 돈 나올 때가 하나도 없어. 너희 대출금이라도 아끼라고 집까지 해줬더니만 뒤에서 이딴 짓거리를 해? 너 시부모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웬만해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체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어? 한 번이라도 네 시부모 생일을 먼저 챙긴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명절에 먼저 와서 며느리 노릇을 한 적이 있냐? 맨날 그저 뭐 필요할 때만 살살거리며 여우짓이나 했지. 전 며느리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던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안 그래도 불붙은 저에게 기름을 확 끼얹더라고요. 엄마, 아침부터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운해할 일도 아닌데 괜히 이 사람 잡지 마세요. 장모님한테 용돈 좀 드릴 수 있지. 가만 보면 엄마 진짜 못된 거 알아요? 아유,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엄마 예전엔 안 그러시더니 나이 들고 아주 돈만 밝히네, 돈만.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돈만 밝힌다고?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크게 혼날까 봐 네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날 잡았다. 너 엄마가 이 아침부터 찾아서 혼낼 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 돈이나 밝힌다는 막말을 하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인 줄 알아. 저는 그 말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씩씩거리며 들어오자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이거, 이거 메시지 좀 봐. 이딴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놓고 잘못했다는 반성 하나 없이 지혜밀 글쎄 돈 밝히는 시어머니 취급을 하더라니까. 여보, 얘들 어쩌면 좋아? 뭐야? 이게 진짜 어머니 보낸 거 맞아? 내 이놈들을 당장 괘씸한 자식들 같으니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것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금까지 시들 잘 되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더니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건 얼얼한 뒤통수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화가 났던 건 안사돈에게만 100만 원을 주고 저희에겐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내외를 배려했던 저희의 진심을 호구라고 비웃던 그 못된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 재밌는 얘기라고 뒤에서 안사돈과 그렇게 저희 욕을 하고 있었으니 제가 그 애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남편은 더는 잘해줄 필요도 없다며 화를 내다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예, 예, 접니다.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남편은 한참 통화를 하더니 잠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를 향한 저희의 엄한 가정교육이 시작됐어요. 대체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모든 걸 알아채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아들 내외 현관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계세요? 네, 누구세요? 아들은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거고요. 그리고 찾아온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아들은 기절할 듯 깜짝 놀랐겠죠. 아, 저희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김강숙 씨 댁 맞죠? 전세 내놓으셨길래 세입자분들 좀 모시고 왔어요. 직구경 좀 해도 되죠?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네? 김강숙 씨가 세입자분들 곧 나가실 거라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셨는데요. 아까 제가 계약서 내용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저와 남편은 계약서 그대로 아들 내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이 파기된 그 즉시 집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부모를 기만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니 명백히 계약 위반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선처는 없다며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부동산은 좋다며 바로 다른 세입자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아들 낳은 손주까지 안고 곧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몹시 억울하다는 듯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내놓으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최소한 다른 집을 구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5년 안 됐잖아요. 너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긴 한 거냐? 이거 다시 똑바로 읽어봐라. 남편은 계약서를 꺼내와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 아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잘 읽어봐. 네 목소리로 크게 읽어봐. 1번, 땡땡 아파트의 아들 강현덕, 며느리 이혜영의 거주를 단 5년간 허한다. 2번, 땡땡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아들 내외는 임시 거주만을 허락받은 것이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직 2살밖에 안 된 손자가 있는데 이러고 싶으세요? 다시 끝까지 읽어. 4번부터 뭐라고 써있냐? 4번,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거주 권한을 처리하고 아들 내인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 5번, 5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는 즉시 아들 내외는 자력으로 마련한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며 아파트에 대한 추가 거주 권리나 소유권 주장은 불가하다. 계약서를 또박또박 읽던 아들은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자, 계약서 다시 읽으니까 너도 할 말 없지? 계약서대로 너흰 자식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당장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 며느리 너도 계약서 다 읽어보고 사인했잖니? 그지? 내가 그래도 손주가 있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란 소리는 안 하겠다. 다음 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바로 짐 빼.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돈 없어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며느리 눈물까지 보이며 남편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녀석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돈도 없다는 녀석이 어떻게 안사독에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 내가 그동안 널 오냐오냐 한 게 잘못이다. 아직 젊고 뭘 모르니까 그렇게 짜고 넘어갔던 게 잘못이야. 현덕이 넌 네 아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너라도 나서서 그러지 못하게 말렸어야지.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 아들이 맞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사리분별도 못하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 됐고, 그동안 니들 자식 돌본다고 고생한 네 엄마, 네 시어머니한테나 사과해라. 앞으로 2번 다시 너희를 도와준 일 없을 테니 알아서 잘 살든지 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만 돌아가. 아들 며느린 현관문 문고리까지 잡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그 고얀 녀석들을 내쫓았습니다.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아들 내외는 급하게 월세방을 구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왜 월세방밖에 못 구했나 했더니 아니 이 녀석들이 그동안 저희 부부만 믿고 돈은 하나도 안 모으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 있죠? 그동안 여행 가고 캠핑 가고 했던 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뒤로 제가 손주도 돌봐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안 사돈이 아이를 맡게 됐는데 전해주던 100만 원을 줄 형편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자 안 사돈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네요. 예, 왜 이번 달에 100만 원 입금 안 하니? 돈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애를 봐? 나도 내 인생 있는데 애 보는데 시간을 다 쓰라고? 돈도 안 받고? 아유, 그건 못하지. 그러다 결국 안사돈도 파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며느린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 보다가 최근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겨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대요. 저희에게 도움받으며 편하게 아이 키울 때가 좋았을 겁니다. 지금도 전셋집을 구하려 알아보고 있긴 한데 요즘 전세가 너무 귀하고 비싸서 애를 먹고 있나 봐요. 그러게 부모가 잘해줄 때 감사하게 생각했어야지. 부모의 호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참교육을 당한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은 그럴 줄 알았다며 저희만큼 화를 냈어요. 엄마, 내가 말했죠? 오빠도 진짜 답답하고 세연이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세연이가 언젠가 엄마 아빠 이용할 줄 알았지. 엄마 진짜 그 사람들 잘해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기어오를 줄만 알지. 이제야 저희 부부의 훈육이 통했는지 요즘 며느린 예전엔 절대 안 하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저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요즘도 저의 잘못된 점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젠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아버지, 제발 마음 좀 푸세요. 저희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지금 집이 얼마나 후진지 전에 바퀴벌레까지 나와서 아내가 집을 나간 적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남편과 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이젠 아들네에도 스스로 자립해야지 다신 저희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며느린 그런 저희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정말 오만짓거리를 다 하고 있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아버님, 제가 떡국 끓였어요. 아버님 고기 넣고 끓인 떡국 좋아하시잖아요. 와서 드셔보세요. 심지어는 저희 딸에게 깍듯이 존댓말했으며 선물 공세까지 퍼붓더라고요. 아가씨, 이 화장품 제가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왜 이래요, 어색하게? 내 화장품은 내가 알아서 사서 쓸게요. 물론 겉으론 아들 며느리 둘 다 달라진 듯 보이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 행동이 진심일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지 가만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흰 이제야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따라가기도 하고 함께 등산도 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줘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걸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죠. 부모도 사람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며 살아온 만큼 이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다 컸으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죠. 언젠가 저희 아들도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닌 걸 깨닫고 부디 좋은 부모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겠죠.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